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석훈입니다. 저의 새 책, 죽음과 친해지는 삶, 심층 심리 학습 소설의 네 번째 소개 동영상 강의입니다. 아, 네 번째니까 4장, 제 4장에 대한 소개입니다. 아, 제가 3장에 대한 소개까지 동영상 촬영을 지난번에 한 게 꽤 오래전이에요. 그리고 한참 있다 네 번째 것을 촬영하게 된 게, 이게 출간 전에 준비 작업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촬영하게 됐는데 제 모습이 그동안 달라졌는지 더 늙었는지 모르겠네요. 더 죽음에 가까워졌겠죠? 아, 그동안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일어나서 제가 이 책을 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세운 심층 공간 출판사에서 출간하려고 하다가 다른 그 독립출판사에 맡기게 됐습니다. 여기 2분의 1이라고 써 있죠. 2분의 1 출판사라는 훌륭한 독립출판사에 맡기게 되는데, 지금 뭐 표지가 거의 뭐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인쇄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란 게 이제 4월입니다. 곧. 3월 안에 내고 싶었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것은 아니더군요. 어쨌든 이 책의 네 번째 장, 여기서 목차 중에서 네 번째 장 제목이 컴플렉스는 저주이다, 저주이자 축복이다라고 제가 달아놨습니다. 이 장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전까지 저의 이 챕터 소개 강의를 본 제 지인들이 너무 길다라고 잔소리들을 많이 하셔서 가능하면 짤막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네 번째 장, 컴플렉스는 저주이다, 저주이자 축복이다라는 장의 세부 절 내용들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14화에서 19화까지 들어가고 요 하나하나의 제목은 의미심장하고 그리고 제가 깊이 생각해서 깊은 궁리 끝에 다들 정한 것들이고 이것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당연히 그 장의 제목인 컴플렉스라는 개념에 집중이 됩니다. 컴플렉스. 컴플렉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일상에서 우리가 많이 씁니다. 아, 너 컴플렉스가 강하구나. 뭐 이런 말 쓸 수가 있잖아요. 나 그 컴플렉스 있어.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 우리 흔히 의미하는 바는 뭐 열등의식, 보통 그런 의미로 우리가 컴플렉스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게 뭐 크게 이렇게 어긋난 의미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컴플렉스라는 그 영어 단어의 원래 뜻은 뭔가 이렇게 엉겨 뭉친 덩어리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파트 단지를 어파트먼트 컴플렉스라고 부른다든가 저기 잠실 종합운동장을 스포츠 컴플렉스라고 부르잖아요. 이 운동장들이 이 체육관들이 모여서 이렇게 엉겨 있는 그런 뭉쳐 있는 상태를 컴플렉스라고 부르죠. 심층 심리학에서 컴플렉스라고 그러면 우리 내면에 뭉쳐 있는 감정을 얘기해요. 감정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순간에 강한 감정이 일어났을 수가 있어요. 약한 거 말고요. 강렬한 감정이 너무 강렬해서 그것이 이렇게 덩어리가 생겨가지고 내 안에 잠겨 있는 것이 컴플렉스예요. 그 강한 감정은 사라져 주질 않고 콤플렉스로서 계속 자리 잡고 있다가 때로는 더 커지기도 하고 더 강해지기도 해요. 이 콤플렉스라는 감정 덩어리는 마치 그거 자체가 나의 다른 인격인 양 행세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콤플렉스에 사로잡혔다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로잡혔다고 얘기해요. 그럼 마치 그 콤플렉스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콤플렉스를 단순히 의식이라고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무런 컴플렉스 평생 동안 한 번도 안 가져봤다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잘 모르겠네요. 사람들은 다 누구나 이런저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뭐 저도 당연히 있고요. 저도 열등의식 같은 거 안에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또 지금도 있고요. 그런 것이 그 열등의식이 강해서 컴플렉스화한 것,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그 열등의식, 컴플렉스가 찔렸을 때, 누군가 그것을 쿡 찔렀을 때 내가 마치 그 컴플렉스의 화신이 된 것처럼 나의 감정적, 행동적 반응이 나왔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지 않나요?
그럴 때 컴플렉스에 사로잡혔다고 그러죠. 사로잡힌 게 사로잡혔다는 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그 영어에서 possessed라고 얘기합니다. 소지한다는 possess 있죠. possessed by evil spirit 그러면 악령에 사로잡혔다 이런 뜻을 쓰잖아요. 마치 뭐에 사로잡힌 것처럼 행동하는 게 컴플렉스에 사로잡혔을 때의 모습입니다. 악령에 사로잡혔다는 귀신 들렸다는 얘기죠. 비슷하다는 말씀이에요. 컴플렉스에 사로잡힌 게 귀신 들린 것하고 비슷해요. 표현이 마음에 안 드신다 하더라도 우리 일상 언어에서 쓰는 게 이런 말 있잖아요. 걸신 들린 듯이 먹는다. 개걸스럽게 먹는다. 그럴 때 걸신 들린 듯하다. 걸신, 거지 신이 나한테 빙의가 된 것처럼 필사적으로 먹는다 그런 말이죠. 일상에서 인간적으로 보이는 행동하고는 다르게 신에 사로잡힌 것 같다. 그런 표현이 빙의됐다는 표현이고 그것하고 컴플렉스에 사로잡혔다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게 그냥 표현의 차이점이라고만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내 내면의 무의식의 감정 덩어리인 컴플렉스에 의해서 내가 휘둘린다라고 표현하는 것하고 또는 마치 어떤 귀신이 나를 사로잡아서 신이 들려서 비인의가 돼가지고 내가 거기 홀려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표현하는 거. 이 두 가지 표현 방식 중에서 후자는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는 비과학적이라서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품지를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 표현 방식, 두 가지로 이해하는 방식을 너무 그 배타적으로 한쪽만 과학적이고 유리하고 한쪽은 불리하거나 열등하고 가치 없는 것이다라고 여기면 우리가 좀 폭넓은 무의식 이해에서 좀 멀어진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이 책의 마지막 장 7장까지 계속 이런 저의 의혹이 계속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 답을 잘하고 가는지는 따라와 주세요. 책을 읽어주시면 더 잘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컴플렉스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내 안에 강렬한 감정에 의해서 사로잡힌 것인데 꼭 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제가 귀신 들렸다면 귀신 내 밖에 있는 것을 보통 상상하잖아요. 그것처럼 나를 사로잡은 게 꼭 내 의식 안에서만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어디 먼 밖에서 온 것인지라는 의문을 제기한 심층 심리학자로서 융을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융은 우리가 어떤 것에 잡힌다고 얘기했냐면 원형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어요. 원형, archetype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는 것인데 이 원형이란 나 개인이 만든 게 아니라 태고적에 인류의 저 시원에 수천 수만 년 전 이전에 언제 우리가 태동됐을지도 모르는 순간서부터 인간이 자연 환경 속에서 생존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행동 양식이 필요할 때 그 원형이 드러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종의 본능 같은 것이에요. 본능인데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 예를 든 것은 이를테면 이제 엄마 컴플렉스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엄마 되는 것을 배워야만 되겠죠. 현대인들은. 그러나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면도 있는데 동물처럼 말이죠. 근데 사람은 동물 이상으로 정성을 들여서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처럼 본능으로 나오는 것보다 더한 마음가짐과 아이한테 쏟게 되는 열정 이런 것을 엄마 원형에 사로잡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는 아버지 원형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요. 수만 년 전서부터 아버지란 존재가 하나의 그 가족 구성원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고 어떠한 식으로 살아남으면서 이 가족을 먹여 살리고 지금까지 이끌어왔는가를 그 상상해 볼 때 아버지라는 원형 안에 담겨 있을 그 인간의 여러 가지 행동 양식들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계속 제가 상상이라고밖에 말씀 못 드려요. 충분한 경험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융은 그 상상의 그 대상이 되는 원형이 태초적부터 인간 정신
어떤 저장고 창고에 거의 내장되어 있었다라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전자를 통해서 생물학적으로 전수되는 인간적인 여러 생물학적인 면모하고는 또 다른 것이라는 것이에요. 심리적으로 인간한테 계속 물려져 내려오는 원형이란 것이 있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강력하게 사로잡는데, 그때 그것이 원형이 컴플렉스화돼서 인간을 사로잡을 때가 있다는 얘기죠. 엄마 아빠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지만, 제 이 책에서는 주인공은 일종의 현자 컴플렉스에 사로잡혔다고도 볼 수 있어요. 현명한 어떤 사람, 또는 구세주 컴플렉스에 사로잡힌 경우는 이제 굉장히 강렬한 그 종교적인 열정이 피어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원형의 종류를 이렇게 어떻게 리스트를 만들기는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를테면 영웅 원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전사 원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나 위기 상황에서는 평소에 보지 못했던 나의 엄청난 용기와 잔인무도한 면모 같은 것이 뛰쳐나와서 신들린 것처럼 싸운다 그러면 전사 원형에 사로잡혔을지도 모르겠고요. 시대가 수상하고 변하려고 할 때 전엔 몰랐던 진중한 자세와 이성적인 집중에 의해서 세상을 새롭게 보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할 때 또 현자 원형이 그 사람을 엄습했는지도 모르고요. 이처럼 그런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 트릭스터라고 부르는데, 트릭스터는 이제 저 사람을 이제 좀 속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바르고 똑바른 올곧은 길로만 가는 것 같아서 왠지 저 사회가 정체되고 그리고 메마르고 너무 격식주의화돼서 생동감을 잃으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찌르고 장난 걸고 시비 걸고 놀리는 그런 좀 광대 비슷한 그런 장난꾸러기 상에 의해서 사로잡힌 인간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뭐 이렇게 다양한 그런 행동 양식이 어떤 한 개인의 의식을 사로잡아서 컴플렉스처럼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행동하게 만드는 이런 것을 이제 원형 컴플렉스에 사로잡혔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런 예로서 이 제 책의 주인공 유희운 씨가 일종의 현자 원형에 사로잡혀서 접신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 전과 다른 그 전의 자기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성향을 갑자기 이제 돌발적으로 드러내는 이넨티오드로미아라는 갑작스러운 변화, 이런 심리적 경험을 하는 것을 책에서 묘사했었거든요. 원형 컴플렉스에서 우리가 변화하는 예는 일상에서 잘 찾을 수 있을까? 이거는 개인마다 좀 깊이 자신을 들여다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제 자신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타인들이 어떤 원형에 사로잡혔을까는 이것은 간단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융도 자신의 임상 연구 대상이라든가 환자들이 원형에 사로잡힌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고와 연구와 관찰과 그 성찰 같은 것을 수행했어야 됐거든요. 제가 감히 타인의 원형 컴플렉스, 원형 빙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 주인공, 소설의 주인공이 원형에 사로잡히는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사람이 겪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현자 원형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성향이 갑자기 이제 그동안은 몰랐었던 면들이 돌출하는 그런 부분도 나옵니다만, 이 4장과 그리고 그 다음의 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 사람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회고해보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새롭게 알아가는 면모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새롭게 알아가는 면모는 자신의 컴플렉스를 재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어쩌면 내가 기억하기도 힘든 2-3살 때, 아가였을 때 생겼었던 감정적인 그런 속구침에 의해서
사로잡힌 것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제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런 컴플렉스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고 증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제 경우에 여기 이 주인공은 실제로 그 심리학계 그리고 상당계 상당히 인기 있는 개념인 내면 아이 컴플렉스에 사로잡혔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면 아이라고 미국 학자 inner child라는 그 명칭을 써서 상당히 유행을 했고 굉장히 그 쓸만한 유용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니까 쬐꼬만 아이가 이 어른 안에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쬐꼬만 아이냐? 어렸을 때 이게 좀 불행한 슬픈 상처하고 관련이 많이 있거든요. 좀 버림받은 그런 느낌, 엄마 아빠한테 외면당한 그런 느낌이 강한 슬픔과 분노 이런 것이 감정이 여기 맺혀 있을 때 그 컴플렉스화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컴플렉스가 나를 사로잡으면 난 그게 내 무의식에 있어서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성인이 돼서 그냥 평범한 정상인으로 살지만 그것하고 관련된 자극을 외부 세계에서 받을 때, 예를 들어서 버려진 아이를 보면 강렬한 감정적 반응이 솟구친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그 TV나 인터넷에서 굉장히 그 불우한 처지에 빠진 아동들에 대해서 그 구휼하는 활동을 하는 그런 그 단체들의 광고, 선전 그런 것들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장면에서 내가 참기 힘든 어떤 강한 감정적 분출, 너무도 슬프고 막 화가 나기도 하면서 가슴이 너무 아프고 그런 것을 느낀다면 혹시 자신 안에, 물론 이제 인간다운 따뜻한 연민감이 넘쳤을 수도 있으나, 아니면 내 안에 버려진 아이 컴플렉스가 혹시 있는지도 한번 의문을 가져볼 가치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사람은, 여기 소설의 주인공은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컴플렉스는 다른 면모로서 이 사람을 지배하기도 하는데, 그 면모를 여기 나온 챕터에서는 제가 돈환 컴플렉스라는 돈환 증후군이라는 개념으로 또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하는데, 돈환은 이제 스페인의 유명한 그 플레이보이죠. 플레이보이라고 호색한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너무 여색을 밝혀서 바람둥이 대명사처럼 불리는 사람이 돈 후앙입니다. 이게 모차르트가 만든 그 곡에서 돈 주아반니로서 표현되는 사람이 또 이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 돈환 증후군이라는 것은 너무 어렸을 때 엄마의 애정을 충분히 이렇게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키고 싶은 컴플렉스가 마음속에 늙을 때까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상을 계속 다른 여성들한테 투영해서 이 여자한테 갔다 저 여자한테 갔다 그런 바람둥이가 되는 것을 돈환 증후군이라는 얘기할 수 있고, 그것에 굉장히 그 흥미로운 여러 가지 다양한 면모에 대해서 여기 18, 19화에서 제가 다루고 있으니까 책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이번 챕터에서 그 콤플렉스하고 원형 이런 개념을 제시하면서 중년, 노년에 가까워오는 중년의 남성이 상상도 못하는 자기 내면 무의식 속에서 자기를 휘두르는 그런 힘들에 대해서 처음 이제 눈치를 채게 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이게 소설에나 나오는 극단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주변에서 이런 것을 듣고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한테 이러한 적은 혹시 없었을까요? 열등의식이 전혀 없는 개인은 어쩌면 없을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대다수가 이런저런 컴플렉스를 자기 내면에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런 컴플렉스가 나를 계속 휘두를 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못 된다는 큰 약점이 생겨요. 왜냐하면 컴플렉스가 나를 지배해버리니까요. 열등의식이 나를 지배해버릴 때
그런 개인을 마주친 경험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컴플렉스가 너무 강해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낌새도 비추면 안 되는 그런 상대를 대한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불행한 상태죠. 충분히 자기 자신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의 상처에 계속 사로잡혀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정의 상처가 부정적으로 행위로 돌출되는데 그게 분노와 화와 그리고 공격적인 면모로서 돌출되게 되면 자신과 주변 사람 모두를 다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컴플렉스가 이게 부정적인 기운으로서 계속 남아있는 것을 그냥 놔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제 소설의 주인공은 그것을 운 좋게도 개인 교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씩 들춰보는 작업에 들어가요. 그 작업이 매우 힘겹지만 그러나 분명히 나이 먹으면서 죽기 전에 해야 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그 자신 안에 숨겨진 여러 가지 감정과 동기에 대해서 두드려보고 짚어보고 이렇게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내 눈으로 지금 성인의 내 눈으로 다시 한번 보는 작업을 이게 정신 분석학자나 이제 상담가들 전문 상담가들만 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냥 대학교 강단에서도 좀 기초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러한 과정을 제 수업에서 운영하고도 있는데 거기서 쓰는 방법론은 개인사 성찰이라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사는 개인의 역사라는 뜻이에요. personal history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자서전적 성찰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온 세월을 수십 년 전 옛날서부터 소급해서 바라보면서 지금의 나를 만든 수많은 동기들을 끄집어내 보는 것이에요. 매우 과거로 가는 퇴행적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퇴행이라서 비난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 주인공도 그걸 하는데요. 이 비난에 대해서 제가 옹호, 변호하는 말씀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과거가 흘러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과거는 언제나 내 안에서 살아있더라고요. 내가 현재만 살고 싶어도 내 현재는 내 과거의 결과더라고요. 때로는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내 컴플렉스를 묻어두기만 하고 영 보려고도 하지 않고 컴플렉스를 완전히 외면해버리면 오히려 컴플렉스, 과거의 상처에 완전히 노예가 돼서 살아갈 위험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늘 현존하지 않느냐라는 뚱딴지 같은 말씀이에요. 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의 축에서 상호작용하는 것 같아요. 너무 엉뚱한 얘기입니까? 제가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은 꼭 물리학적으로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설명할 역량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식은 다가가고 있지만 아직은 설명까지 옮길 힘은 없어요. 그러나 과거를 지금까지 보면 과거가 늘 되살아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다시 저한테 영향을 끼쳐요. 저한테 다시 영향을 끼친 과거는 저의 현재에 영향을 끼쳐서 미래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내가 어디로 나갈까를 좌지우지하게 될 힘도 가지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걸 살펴보는 게 개인사 성찰이에요. 지금의 나를 만든 과거의 힘을 퇴행적으로 돌아가되 결국은 과거를 재해석하고 나를 더 깊고 넓게 봐서 지금의 나를 더 풍성하게 하면서 더 건강한 미래를 향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이 개인사 성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컴플렉스 말씀드렸는데요. 이 컴플렉스를 보면서 그래서 이 주인공이 얼마나 자신 안에 이 깊고 어둡고 그리고 상상도 못했던 높고 밝은 면들을 펼칠 수 있을까는 그 다음 장서부터 펼쳐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